안녕하세요. 제이득입니다. 6월 29일 목요일 밤 9시 8분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엇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어제 5선을 깨고 내려왔는데 또 다시 올라왔죠. 근데 지금 안심할 수는 없어요. 이게 지금 또 밤새 어제도 그랬죠.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요 하루 동안에 요 파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뭐 안심할 수는 없죠. 지금 상황에선. 그러나 뭐 내일 또 다시 내일 아침 9시까지 얘가 일봉상 이 위에서 마감하면 또 좋죠. 그러면 다시 또 올라온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A, B, C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랬죠. 만약에 이게 A, B, C로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A, B, C로 내려오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자리에 저항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여기 돌파했던 요 자리까지 다시 이제 내려와서 여기서 딱 조정을 받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요 자리는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얘가 A, B, C로 내려가기보다는 요 정도에서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이렇게 받다가 이렇게 하다가 올라가는 모양처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요 자리는 올라와야 된다. 요 자리 올라와야 다시 여기를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모양, 각도를 세우면서 올라가는. 그래서 한 번 더 나와야 돼요. 한 번 더 나와서 한 번 더 이렇게 쭉 이렇게 한 묶음이 더 나오면 좋겠죠. 한 묶음, 두 묶음 이렇게 하고 세 묶음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쫙 나오면은 이번 파동에 이 반등의 파동이 완성될 수 있겠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의 모양, 오늘 또 다시 말아 올렸으니까 이제 여기 이게 뭐죠? 요게 10선이죠? 10선을 찍고 올라간 거예요.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일봉상, 일목균형표상, 지금 여전히 뭐, 지금 모양 자체는 제가 계속 얘기했죠? 일목균형표상,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너 지금 이걸로, 이동평균선 요걸로 안 되니까 너 또 일목균형표로 뭐, 지금 너, 눈에 걸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 이런 식으로 너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 제가 보조지표 중에서는 일목균형표를 제가, 좀 중요하게 본다고 했죠. 그래서 이동평균선과 함께 일목균형표를 같이 저는 체크하고 있어요. 기간상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봐야 되고, 그래도 나름대로 이 보조지표 중에서 또 신뢰도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일목균형표상에서 어떻게 해요? 요 빨간 선 보이죠? 요거 빨간 선, 요 빨간 선이 그거예요. 기준선. 요게 기준선이거든요. 요게 이렇게 만들어진 요렇게 된 게 이게 기준선인데, 얘가 반등해서 올라와서 어떻게 됐죠? 옆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캔들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 하락 추세를 그리더라도 이 기준선이 밑으로 하향 추세를 그리지 않으면 이거는 홀딩의 시그널이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붙들고 있으면 돼요. 이게 기준선이 내려오지 않는 한. 그러면 우리가 그걸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이 기준선이 하향 추세를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이 여기 최저점에 요 봉이 하나 없어지거나 이 최고점에 이 봉이 하나 없어져야 된다. 아니면 얘가 여기까지 내려오든가. 그래야 이 기준선이 내려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는 한 기준선은 계속 옆으로 갈 거예요. 지금 이 모양으로 봐서는. 그죠? 이거 없어지거나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서, 근데 얘는 없어져 봐야 소용없어. 결국에는 이게 없어져야 돼. 이게 없어져야 기준선이 이게 내려갈 수 있어. 왜냐하면 기준선은 최고점과 26일 동안의 최고점과 최저점, 26일 동안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더해서 그걸 반으로 나눈 거라고 했죠. 2로 나눈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이제 이 기준선이 나오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최고점은 여기지만 최저점은 여기야. 근데 만약에 이게 없어지면 최저점은 더 올라가. 그러면 어떻게 돼? 기준선은 오히려 올라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조건이 있어. 이게 내려가려면 딴 거 없어. 이게 이렇게 빠져야 돼. 쭉 어디까지? 뭐 여기까지 빠지든가 여기까지 빠지든가. 기준선이 하향 추세를 그리려면 일단 여기를 깨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깨지 않는 한 기준선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꼬라박아도 홀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물려있는 분들, 뭐 여기 어딘가에 물려있는 분들은 얘가 내려와도 그냥 버티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매도의 시그널이 아니기 때문에, 홀딩의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매도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보고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더라도 설령 얘가 여기까지 내려와도 문제는 없어요. 왜냐, 여기가 지금 최고점이 여기고 최저점은 여기인데 최저점이 단기 여기라고 하더라도 기준선은 계속 옆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계속 홀딩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매도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매도의 시그널은 뭐죠? 후행 스팬이 어떻게 돼? 캔들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되고, 일봉상 그리고 또 어떻게 돼 있죠? 241선 위에 있어, 얘는. 지금 막 빠지는 것 같아도 241선 위에 있어. 그러므로 얘는, 하향 추세는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상승 중에 나오는 정상적인 조정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얘가 상승을 이어가려면 여기를 재차 돌파해야 돼요. 요 자리, 그죠? 요 자리, 우리 계속 기다렸던 31,046불 자리. 그래서 여기 만들었죠. 여기 31,050불 자리.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지. 31,441불을 돌파하면 얘는 이제 또 한 번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우리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알트들도 이제 얘가 올라가면 또 한 번 같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요 자리와 요 자리가 된다고 했죠. 여기 32,000불 자리, 32,448불이었나요? 2불이었나요? 여기 32,384불이었네요. 32,384불. 요 자리를 돌파하면 이제 얘는 이렇게 한번 쭉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또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계속, 얘는 이제 비트는 그런 식으로 지금 옮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기다리는 건 뭐죠? 이번 주에는 무조건 얘가 주봉상 양봉으로 이 자리를 뚫는 게 좋다고 했죠. 이 자리 31,046불 자리를 주봉으로 양봉으로 뚫어야 돼. 적산병으로. 그러면은 이제 아주 베스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까지 뚫어버리면 아주 그냥 금상첨화죠. 32,384불을 주봉상 뚫어버리고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더 가는 거죠. 어디? 여기까지 이제 희망해 볼 수 있지. 48,222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꼭지도 안 땄고 별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월봉도 바뀌잖아요. 내일 지나고 나면. 그래서 월봉도 한번 보시면 되고, 도미넌스는 여전히 마찬가지죠. 여기까지 올라요. 제가 그래서 도미넌스는 여기 올라가면 여기쯤에서 한번 저항이 나오지 않겠냐 이제 보고 있는데, 한번 지켜봅시다. 주봉상으로는 다 뚫고 올라갔으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조정이 나와도 일단은 버틸 수 있어요. 여기랑 하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얘가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갔다가 요 자리 있죠. 요 자리까지 한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A, B, C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알트들이 좀 따라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우리는 좀 기다려 보면 되겠다. 그리고 나스닥 볼까요? 나스닥도 나스닥은 주봉상 나쁘지 않죠. 지금 얘가 이제 이번 주에 양봉으로 마무리한다면 나스닥은 괜찮죠. 주봉상 이렇게 더 낮은 자리에서 말아올린 양봉이 나왔고 여기 50% 회복하고 여기까지 가면 더 좋겠죠. 15,036포인트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번 주는 나스닥은 상당히 괜찮은 모양으로 끝냈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는 꼭지를 따고 내려왔는데 요게 이제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내려오고 여기 딱 20선 찍고 올라왔거든요. 일봉상. 그러니까 20선도 되게 일봉상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죠. 그래서 20선을 지키면 또 이제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올라가서 여기를 일단 돌파해야 돼. 그래야 얘가 A, B, C 이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돌파 못하고 쌍봉을 만들면 이때는 나와야 돼. 다음을 기약해야 돼. 이 C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스닥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코스피는 지금 일단 일봉상 꼭지를 땄어. 그러고 나서 쭉 빠졌죠.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오겠어요. 일단 이 자리는 깨고 내려왔잖아. 그 다음엔 어디에? 이제 그 다음엔 여기죠.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아니면 돌파했던 요 자리,
요렇게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는 확실하게 A, B, C로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얘가 아직은 계속 그냥 하락만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확실하게 어떤 지금 이 파동의 모양이 어떻게 내려오는지 일봉상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봉을 좀 한번 봐야 되거든요. 주봉으로 보면은 어때요? 주봉에서 일단 꼭지를 땄기 때문에 주봉에서 꼭지 따면 일단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시그널이야.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데, 음봉 3개, 내일까지 음봉 3개 만들고, 주봉상 음봉 3개 만들고 조정을 받으면 이제 비파 반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비파 반등일지 아니면 이 자리를 다시 돌파할지 이거는 이제 추후에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꼭지를 따고 3개 나왔으니까 이제 코스피는 당분간은 하락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 월봉에서 만약에 코스피가 월봉에서 이런 식으로 꼭지를 따잖아요. 그럼 코스피는 안 좋아요. 안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코스피는 이제 국내 주식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당분간 조정이 계속 진행될 수 있어요. 뭐 적어도 3개월의 하락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일단 코스피는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10년물 채권 지수도 한번 볼까요? 10년물 채권 어떻죠? 10년물 채권은 여전히 뭐죠? 지금 종가로 3.74 종가로 3.7이라고 보면 되겠죠? 10년물 채권은 종가로 3.7이에요. 그래서 지금 옆으로 그냥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주봉으로 봐도 옆으로 기고 있고, 그죠? 일봉으로 봐도 옆으로 기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옆으로 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계속 옆으로 기고 있다.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뭐 여기 돌파해야겠죠. 여기 내가 상승으로 전환하려면 여기 3.85, 3.8을 넘어야겠죠. 근데 지금 일단은 얘가 241선에서 막 치고 올라왔으니까. 근데 지금 이때 내려온 각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각도가 옆으로 비일비일 기기 때문에 얘는 여기를 제대로 못 넘으면 이렇게 쭉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뭐야? 이게 B파일 수도 있어요. A, B, C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 거니까 10년물 채권은 지금 이제 뭐 그다지 좋은 모양은 아니죠. 지금 이제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년물 채권. 2년물 채권은 어떻게 흘러가냐면 2년물 채권도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 얘가 종가로 4.7이에요. 4.75. 되게 지금 거의 뭐 그쵸? 1% 차이가 나죠. 2년물 채권과 10년물 채권이 지금 1%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된 거죠. 장단기 금리 차 요게 역전이에요. 역전. 역전이 됐을 때는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역전 상태야. 마이너스 1이죠. 2년물 채권이 원래는 수익률이 더 낮아야 돼. 그게 정상이죠. 보통. 근데 이 장기보다 단기가 더 높아.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왜 역전이 되면 경기 침체를 예상해야 되고 침체가 온다 이렇게 보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뭐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한 적은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2년물은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각도가 근데 시원찮죠. 내려온 각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각도가 시원찮아. 그럼 얘는 얘도 내려갈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제 확실하게 방향을 못 정하고 이제 옆으로 기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지금 요게 채권을 보는 거는 중요하기는 해요. 중요한 매크로 지표의 어떤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에 2년물 채권이나 10년물 채권 요거는 단기채라고 하고 보통 2년물 이하는 단기채라고 하고 뭐 10년물 이상 되는 거는 이제 주로 장기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20년물도 있고 30년물도 있고 뭐 그런데 일단 요 장단기 그래서 장단기의 차이가 뭔지 요거는 연준하고 있고 요거는 시장 금리하고 연관이 있다 그랬죠. 장기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뭐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는 거잖아. 연준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이거 FOMC죠.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요거 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연준 공개 뭐라 그러죠?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고 해야 되죠, 요거. 여기에서 이제,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여기 의장이 연준의 이게 의장이 의결권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떠드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 어찌됐거나, 근데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려왔잖아요, 지금. 계속 올려서, 지금 금리가 여기까지 올라왔어. 4.7%까지 올라온 거죠. 4.75%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요게 지금 뭐죠? 단기 금리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지금, 5%가 넘죠? 원래 그 인플레이션 지수는. 뭐 그렇게 되는데, 이게 뭐죠?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면, 당연히, 단기 금리가 올라가면, 이게 은행들이, 대출을, 막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이거를 설명하려면 좀 복잡한데, 이렇게 여러분이 쉽게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중앙은행이 있고, 여기 뭐 시중은행, 일반 시중은행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은행 준비 지급, 이거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준비 지급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준율이라고 하죠. 근데 요게 뭐냐면, 이제 각 시중은행이 대출을 하기 위해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은행이 뭐 뉴욕에도 있고, 뭐 샌프란시스코에도 있고, 뭐 오하마에도, 뭐 오클라호마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플로리다도 있고, 이렇게 지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가 이제 여기에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돈을 옮기고 이럴 때, 현금으로 하고, 이렇게 보내려면 시간도 걸리고, 이거를 또 현금으로 운송하려면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준비 지급금을 이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이거를 사요. 그러면 이 준비 지급금만 갖고 있으면 여기에서 중앙은행에서 중앙은행에 얘가 A라는 은행에서 얘기만 하면 돼요. 이 지점으로 돈 얼마 여기에다가 또 옮겨줘라.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이 알아서 그냥 해주거든요. 그래서 시중은행이 이 준비 지급금을 얼마를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달라지죠.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이제 이 준비 지급금은 보관을 중앙은행에서 하고 있지만 이거는 뭐가 되고 있죠? 시중은행이 갖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네가 이제 일정 부분,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이제 이 돈을 이제, 이쪽에 팔아서 얘네가, 이쪽에서 여기에다가 매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 이 돈의 어떤 예치한 만큼의 이자를 지급을 해줘요. 이자를 이제 매일 지급해주거든요. 여기 중앙은행에서 요 시중은행에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이제 이 돈이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돼? 시중은행에서 돈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시중은행은 이제 이거를 담보로 해서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죠? 이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 유동성이 풍부해져요. 그럼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이제 시중은행이 여기저기 대출도 해주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준비 지급금을 너무 많아지면 이제 중앙은행이 이게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지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제 채권을 이제 다시 그냥 이거를 줄여요. 이걸 줄이는 거를 뭐라고 하죠? 우리는 이제 보통 QE라고 하죠. 양적 축소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거를 매입을 해버리면 이제 줄어들었다가 이거를 매도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게 시중에 풀리면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준비 지급금을 어떻게 중앙은행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장단기 금리채가 이렇게 이게 연동해서 가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이게 이자율이 이제 수익률이 점점 이제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보통은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거 국채 이 차트가 이제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익률이 만약에 이제 수익률이 올라간다. 그리고 수익률이 떨어진다. 요거를 얘기할 때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가격과 반대로 가요. 가격이. 국채 가격이 수익률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 국채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리고 국채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 수익률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국채 가격이 이제 올라갈 경우에 국채 가격이 만약에 올라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우리가 모든 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른다. 만약에 가격이 오른다. 그리고 가격이 내린다. 이거는 뭘로 설명할 수 있죠?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보통은 시장에서 정부가 개입할 때도 그렇지만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가격이 오른다면은 뭐예요? 수요가 많거나 공급이 딸리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쵸? 그러면 가격이 오르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국채 가격이 만약에 가격이 오른다. 그럼 뭐야? 수요가 많거나 공급이 딸리는 건데 보통은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수량이 100개였다가 10개로 줄어들면 엄청 오르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채 가격이 막 오르겠지. 그죠? 그렇게 되면은 국채 가격이 오르면 수익률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국채 가격이 오르면 수익률은 떨어져. 이제 이게 왜 그런지는 이거는 좀 제가 채권 관련해서 우리 그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제가 경제 그 상식 그거 관련해서 얘기할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에 제가 채권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때 이게 왜 그런지 국채 가격이 오르면 왜 수익률은 떨어지는지 뭐 요거 이 역의 관계 요거는 다음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국채 수익률이 지금 4%대 장기채가 지금 3%, 3.7%대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죠? 수익률이 막 계속 올라. 그럼 뭐죠? 아직 그러면은 이게 뭐야? 공급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공급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공급이 그죠. 반대로 가는 거지. 수익률이 오른다는 거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뭐야? 유동성이 풍부한 거야. 공급이 많거나, 수요가 적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보통은 공급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여전히, 지금 이 공급이 많다는 거죠. 풍부하다는 거예요. 이 채권이 너무 많아. 채권이 막 이렇게 여기 이 채권의 그 공급이 너무 많다는 거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이게.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단기채는 뭐죠? 단기채는 연준에서 계속 금리를 올리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어 이거는. 그죠? 근데 뭐야? 이 장기채보다 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너무 막 이렇게 성큼성큼 올려버리니까 막 급하게 올려버리니까 이 장기채를 역전해버리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제 바꿔서 이제 이거를 정리해보면 이런 상황인 거죠. 장기채가 3.7%인데 보통은 이제 뭐 한 2% 정도를 정상의 범주로 보는데 많이 오른 거죠. 그죠? 장기채가 오르고 있다, 수익률이 오르고 있다는 거는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장기채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수익률은 오르는 거니까. 근데 단기채는 어때요? 단기채는 더 높아. 4.7%야. 그죠? 그럼 뭐야? 이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이게 지금 많다, 적다? 많다는 거죠? 많다는 거야. 근데 단기채는 오히려 단기채를 올리면 이게 반대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단기채가 어떻게 됐어? 금리를 엄청 올리고 있다는, 기준금리를 막 올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이야? 이것도 풍부한데 기준금리 계속 올리고 있어. 그런데도 얘가 내려올 생각을 안 해.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금리를 올리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대출이 만약에 줄겠죠. 그죠? 대출이 줄면 어떻게 돼? 대출이 줄면 소비 심리도 위축이 되고 기업들은
뭐 투자를 축소하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수요가 감소하고 막 이런 상황이 돼서 그러면 그게 좀 이제 심해지면 경기 침체로 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그 연준에서 의도한 대로 그렇게 지금 경기 침체가 오니 많이 이제 그러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 당단기 금리 차의 이 역전이 좁혀지질 않고 있어. 점점 더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되게 이제 애매한 거죠. 그래서 지금 지금 그 FOMC에서 그 기준금리 안 올린다, 동결한다,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됐죠? 바로 이제 기자회견이나 성명할 때 되게 연준 위원들이 파월 의장도 그렇고 막 매파적인 발언을 막 하죠. 지금 또 뭐라 그랬죠? 7월 말에 있는, 7월 26일쯤에 있는 그때에도 지금 0.25 다시 올린다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연속해서 8월에는 또 잭슨홀 미팅 있죠. 그리고 또 9월에 또 올린다. 막 이렇게 해서 연속해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막 발언을 막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게 뭐냐면 과거에서부터 이거를 이제 흔한 말로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얘기해요. 포워드 가이던스.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연준에서 그러니까 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걸 고민하다가, 이제 저기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나 그런 때에 이제 연준의 의장들이, 이제 뭘 했죠? 막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막 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는 금리를 당분간은 계속 올릴 계획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가이드를 제시하는 거야, 말로.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시장이 거기에 반응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폴 포커였나요? 그 사람 연준 의장이, 그때 이제 그 사람이 모든 시장의 그냥 관계자들, 정부 해서 다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거의 한 20여 년 동안 인플레이션하고 싸움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인플레이션하고 긴 싸움 끝에 인플레이션을 잡았죠. 뭐죠? 막 욕을 막 바가지로 먹으면서도 금리를 계속 올렸어요. 계속 올리면서 다 때려잡았죠. 그렇게 하면서 경기 침체가 오고 어쩌고저쩌고 여기 득과 실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죠?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연준에 대한 어떤 신뢰, 그리고 이렇게 포워드 가이던스, 그러니까 연준에서 의장이 발언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을 회복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그런 어떤 전통이 돼서 막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FOMC 회의에서 이제 금리 결정을 하고 기준금리 결정을 해놓고 바로 뒤이어서 이제 기자회견하고 또 이제 60일 이내인가요? 그 회의록도 이제 공개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그것도 같이 이제 이것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이제 사실은 가장 핵심 지표 중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심리거든요. 이 심리가 때로는 가짜 정보에도 발동을 해가지고 그냥 주식 시장에 폭락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상승을 하기도 하고 아무리 때려잡아도 올라가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결국에는 이 군중 심리라는 거거든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그래서 되게 무서운데 그거를 위해서 연준에서 이제 그걸 의식해서 계속 포워드 가이던스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파적인 발언도 했다가 금리는 동결하고 내렸는데 발언은 되게 매파적으로 하고 그런 것들의 맥락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결국에는 아직도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았다고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연준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혔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도 연준이 얘기하는 그거를 지금 잘 안 따라가고 있고, 그래서 조금 파월 의장에 대한 어떤 리더십이나 이 신뢰도에 약간 좀 금이 간 거 아니냐, 시장이 별로 이거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지나가 봐야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좀 지나가 봐야 보면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이제 이 장단기 금리채나 10년물 채권이나 이 2년물 채권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연준에서 하는 통화 정책과 이런 경기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맥락을 체크하는데, 과연 적정한 어떤 그 금리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그리고 이 장기채는 적정한 수익률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가, 가격은 어느 정도여야 되는가, 국채를 얘네 그 연준에서 이거를 매입을 하느냐, 아니면 또 이거를 다시 뭐 매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익률과 가격이 결정이 되면서 이게 변동을 막 주니까, 왜냐하면 이 국채는 국제적인 뭐 미 국채는 안전 자산 중에 하나로 이게 되고 있기 때문에,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수요가, 만약에 이게 그 공급이 적으면 이거를 살려고, 주로 연기금이나 뭐 이런 그 해외 뭐 각국의 그런 그 소위 말하는 그런 그 뭐라 그러죠? 그 연기금 같은 그런 그 다양한 뭐 그런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온갖 기금들이 다 막 탐내고 호시탐탐 노려서 경쟁이 되게 심해지거든요. 뭐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지금 되게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게 미 국채를 지금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일본, 중국 막 이렇거든요. 근데 중국이 수출해가지고 엄청나게 벌어들인 돈으로 이 국채를 다 사들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그런 양적 완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골디락스 존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이 중국이 이거를 다 사들이면서 이제 미국이 인플레이션 걱정 안 하고 돈을 더 풀 수 있었다. 뭐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뭐 그런 맥락에서 보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직도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꺾이는 걸 잡겠다. 경기가 침체되고 박살이 나더라도 일단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이 의지가 되게 강하다라는 걸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8월 맞죠? 그 잭슨 홀 미팅 때는 이제 뭐 이게 뭐 오하마였나요? 아무튼 뭐 이게 오하이오였나요? 오하마. 아무튼 이 잭슨 홀 미팅에서 이제 또 이제 이거는 잭슨 홀 미팅은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전 세계 중앙은행, 그러니까 뭐 OECD 국가인가요? 아무튼 그 각국 선진국의 그 중앙은행장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정보도 교환하고 뭐 어떻게 할 건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요때 이제 또 뭐라고 발언을 하는지도 이제 보겠죠. 그리고 나서 또 곧바로 또 9월인가요? 9월에 또 이제 FOMC 회의에서 또 뭐라고 금리를 이제 또 올리냐 마냐,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연준의 이 통화 정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를 우리가 저는 맥락을 보면서 갈 수 있는 건데, 그런 어떤 지금 그런 복잡한 상황이 있다. 그래서 지금도 시장이 확실하게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옆으로 기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고하저니 뭐 상고하고니 뭐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몰라요. 이거는 진짜로 경기가, 그러니까 이런 매크로 시황이나 이런 거는 이게 되게 거의 생물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모여서 이 추세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뭐 하나만 딱 갖다 놓고 뭐 이게 뭐 이래서 이랬다 저래서 저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위험하고 경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의주시하면서 그냥 관망을 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한번 보면, 달러 인덱스도 뭐 이게 달러 인덱스가, 그러니까 이게 그 역의 관계에 있잖아요. 달러 인덱스 우리가 보는 이유가 뭐야? 달러가 강세가 돼버리면 이제 주식 시장은 반대로 가죠. 꼬라박는 거고, 달러가 약세가 되면 이제 이런 투자 시장은 올라가요. 이게 이제 아까 그 채권하고도 이제 연관이 있는 거죠. 달러가, 여러분, 만약에 달러가 강세다. 달러 강세면 뭐야? 이게 이제 뭐 경기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통화 정책으로 보면 달러가 강세야. 얘가 강세면 뭐야? 달러 가치가 지금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야? 이거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공급이 부족하거나 뭐 그런 상황인 거잖아. 그러면 이게 달러가 강세라는 거, 달러가 이제 좀 부족하고 뭐 그런 건데, 그러면 달러가 부족한데 투자 시장에서 이게 올라가겠어요? 힘들지.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돼야 돼.
뭐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 요건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이게 혹시나 이제 우리 채널에 또 처음 들어오시거나 이런 분들은 얘는 뭐 그냥 대충 보는 것 같아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또 한번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다. 그리고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을 보는 이유는 뭐죠? 이건 우리 국내 주식이라든지 국내 뭐 이렇게 업비트 상에서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이제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강세면 뭐예요? 환율이 강세다. 환율이 강세라는 거는 원화가 어떻게 된다? 원화는 약세다. 그렇죠? 환율이 강세야. 그러니까 이게 달러 대비 원화 환율, 달러 대비 원화 이거를 이제 원화 달러 원화 환율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보는 건 USD 이거 KRW는 미국 달러 대비 원화에 대한 환율이잖아요. 달러 대비 뭐 위안화, 달러 대비 뭐 엔화 뭐 이렇게 있듯이 이건 이제 우리가 보는 건 달러 대비 원화인데 이 환율을 이제 보는 거는 지금 원화가 강세인지 약세인지에 따라서 경기가 어떻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죠. 그러면 환율이 만약에 환율이 강세야. 그러면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거죠. 1달러 대비 1200원일 때와 1달러 대비 1300원일 때는 상황이 다르죠. 그죠?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이게 환율이 강세로 이렇게 가면, 그죠? 그럼 원화가 약세이니까 어떻게 돼? 우리는 수출하기가 좋겠죠? 그죠? 반대로, 환율이 약세고, 약세이고, 원화가 강세가 되면 돼. 어떻게 돼? 우리는 수출하기가 안 좋겠죠? 그래,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얘네는 뭐, 수입하기는 좋겠지만,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기에는 별로 안 좋겠죠. 뭐, 그런 반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왜냐, 1달러에 1300원 어치를 살 수가 있잖아, 미국은. 그래서 우리는, 수출하기가 좋죠. 그래서 이게 환율이 만약에 강세로 가면 어떻게 돼? 수출하기가 좀 좋은 상황이 되겠죠. 그 수출하기 좋은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수출입 금액이 되게 수출입 금액 지수라고 하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고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다? 반도체잖아요. 그죠? 반도체야. 그래서 이게 지금 환율이 만약에 강세가 된다. 뭐 그러면 이제 수출은 좀 유리한 국면이 되고 반도체 사이클하고 이게 맞물려 가지고 이게 지금 수출이 이제 많이 늘어나면 이제 뭐 우리나라 보면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이제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있죠. 그럼 이제 걔네들은 이제 좀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원론적으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요거 제가 지수를 보는데 이거 왜 보나?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도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이거 뭐 그냥 환율이 얼마네요. 환율이 오르네요. 뭐 내리네요. 이거 이거 백날 떠들면 뭐해?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은 지금 다시 여기를 찍고 다시 이제 반등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내일 만약에 241선을 음봉 없이 돌파해버리면 환율은 또 올라가겠죠. 여기까지. 지금 1300원, 종가로 1300원을 다시 회복했는데 또 올라가겠죠.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유가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유가는 여전히 바닥에서 뭐 올라올 기미가 안 보이죠. 이거는 이제 약간 경기가 침체, 경기가 뭐 지금 막 되게 호황이다, 뭐 이런 걸 반영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유가를 보는 이제 이유 중에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플레이션하고 매우 깊은 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과거에 보면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이 유가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유가가 고유가 시대가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같이 비례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뭐 유가가 이제 바닥을 기고 있으니까 뭐 이제 인플레이션의 압박은 그래도 이제 연준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뭐 그런 상황인데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꺾일 기미가 안 보여.
근데 인플레이션은 이제 뭐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필립스 곡선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것도 복잡하긴 한데, 이제 예를 들어 실업률하고 연관이 있어요. 근데 이건 실질적으로 보면은 시장의 수요하고 연관된 곡선인데, 이제 이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고용률이 낮지가 않죠, 지금. 고용률이 사실은 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고용률이 좋고 이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 않겠다. 이제 고용지수나 이런 게 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아무튼 연준에서는 지금 머리가 아프다. 그렇게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복잡하게 길게 떠들었는데, 아무튼 지금 상황이 그렇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은, 하나의 어떤 그 투자의 어떤 그 가치로서 인정받고 있는 그 시장의 어떤 그런 추세이고, ETF도 승인이 나오고, 이제 비트코인이 떡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알트코인 난리 나고 하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공식적으로, ETF에 승인이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이제 호재들이 나오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탈출할 그날까지 잘 버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일단 비트코인은 지금 내일만 지나면 이제 월봉이 바뀌죠. 얘가 막 꼬라박지만 않으면 지금 양봉 3개도 희망해 볼 수 있는 6, 7, 8 양봉 3개를 희망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잘 지켜보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올라가면 이제 여기 물리 계신 분들은 이제 물타기 준비해야겠죠. 여기를 돌파해버리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고, 조금 내려왔다고 또 으악 하실 필요 없고, 잘 상황을 판단하셔서 차트를 보고 매매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